안녕하세요. 자, 기초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물권법과 채권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기초적인 개념들을 쉽게 풀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먼저 물권법 53페이지 이합해 보세요. 자, 물권법을 53페이지를 펴면은 58페이지 제일 위에까지가 물권 총론 돼 있죠. 물권 총론. 그래서 물권법 중에서 8문제 중 물권 총론에서 2문제가 뜹니다. 그 이하가 뭐요? 강론이죠. 그죠? 강론. 점유권부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 저당권 이렇게 개별적인 물권이 소개됩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6문제. 총론에서 2문제, 강론에서 6문제 이렇게 됩니다. 강론에서는 점유권에서 1문제, 소유권에서 1문제,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서 2문제 이렇게 뜹니다. 자, 53페이지요. 자, 물권의 의의를 보세요. 자, 우리가 첫째 주에서 배웠던 어떤 개념입니다. 그죠? 자, 권리 중에 물권이란 권리는 어떠한 성질을 가진 물건이냐. 당연히 물건이라면 그 객체인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의 권리를 말하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집입니다. 집이요. 예. 갑이 소유자라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집이 가지는 모든 가치는 뭐예요? 누구만이? 소유자인 갑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죠. 예. 누구도 갑의 지배를 침해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자, 물건이라면 이와 같은 객체인 물건을 권리자만이 뭐예요?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그 이익을 자기가 독차지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물건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 객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죠. 그렇죠? 배타적 지배권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물건의 규율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 합니다. 자, 그럼 물권법의 구성. 자, 물권법도 총칙 파트, 그 다음에 강론 파트요. 이게 두 파트로 나누죠. 강론은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물건을 묶으면은 어떤, 용익 물건이다. 그죠? 용익 물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가지 물건을 무슨 물건요? 담보 물건이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을 어떤 용어를 붙이래요? 소유권은 그 객체가 가지는 모든 가치. 그죠? 자, 배웠습니다. 그죠? 예. 까먹어서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계속 이제 시험 칠 때까지만 기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집이 가지는 모든 사용 가치를 자기만이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임대 등을 통해서 수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매 등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권자는 이와 같은 모든 어떤 권능을 다 자기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소유권은 물건 중에서 뭐예요? 그 객체의 물건을 자기가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물건이죠. 그 소유권을 완전 물건 또는 전면적 물건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용익 물건자, 담보 물건자는 이와 같은 소유권자가 있던 이와 같은 모든 권능을 자기들이 다 전면적으로 지배합니까? 아니죠. 그죠? 용익 물건자는요, 소유권자가 어떤 권능 중 사용 권능, 수익 권능만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자는 뭐예요? 그 객체가 가지는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 중 처분 권능만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해서 제한된 일부 권능만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해서 어떤 물건이요? 제한물권이라 하더라고요. 제한물권. 그래서 물건은 크게 8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자, 물권법에서는 이와 같은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되는데 총론에서 뭐야? 8문제 중 2문제, 강론에서 나머지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뭐야? 점유권에서 1문제, 소유권에서 1문제,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서 1문제겠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내가 출제자라면 용익물권 3가지 개별적 물권 중 어디에서 일단 출제를 하겠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예, 전세권이 다 친숙하죠. 전세권에서는 1문제가 정해졌습니다. 자, 나머지 1문제는요? 잘 모르지만, 예, 지상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에서는 지상권에서 1문제, 전세권에서 1문제, 이렇게 2문제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역권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서도 2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1문제는 정해졌죠, 그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디에서요? 저당권에서 1문제가 정해졌습니다. 나머지는 뭐요? 담보물권 전체 어떤 공통적인 어떤 내용을 묻는 문제로 구성되든지 아니면 개별 물권에서 묻는다면 어디가요? 유치권에서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우리 시험은 7권에서는 1문제, 지금까지 1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빈출로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물권 법정주의 보세요.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물권이라 하면은 어떤 권리냐? 그 객체인 물건을 뭐요? 권리자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건의 속성이 그 객체인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배타적 지배권이 간철이 되려면은 물권자가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정해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기들끼리 물건의 종류를 무한정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든지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배타적 지배권을 간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그 객체인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간철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물건의 종류 내용은 뭐예요?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 합니다. 자, 3번 보세요.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하는 예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185조를 물권 법정주의랍니다. 그래서 물권이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의 간철을 해서 뭐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자신들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뭐요? 반드시 법에서 인정하는 것 또는 뭐요? 간섭법에서 인정하는 종류의 내용의 물권만 인정된다. 자,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민법상으로 8가지다, 그죠? 8가지. 그 다음 간섭법에서 인정하는 물권. 지금 현재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상의 물권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이런 것들이 판례가 간섭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합니다. 그 민법상의 물권 8가지하고 뭐요? 판례가 인정한 간섭법상의 물권 3가지 정도. 이런 것들에는 뭐요? 자기들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자기들 합의로 물권의 종류를 새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왜요? 이유는 물권의 속성은 배타적 지배권이다, 그죠? 근데 이 같은 배타적 지배권성이 간철되려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뭐요?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이 같은 배타적 지배권을 간철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물권법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요. 물권법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강행법규겠습니까? 임의법규겠어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한 결과 뭐요? 물권법은 강행법규가 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즉 자기들이 아무리 합의가 있다도 뭐요? 자율의 물권의 종류, 내용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물권법은 이 같은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한 결과 물권법의 조문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채권법은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민법의 기본 이념은 사적 자치가 지배한다 그러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적 생활은 지배할 수가 있다.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게 뭡니까?
법률행위다. 그죠? 그래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고도 하고,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는데 제일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법률행위의 종류는 뭐예요? 당연히 계약 형태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자유원칙을 다른 말로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채권 채무관계는 뭐예요? 당연히 강행법규 위주로 되어 있겠습니까? 임의법규로 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임의법규다. 그죠? 왜요? 계약 자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법은 물권법과 달리 임의법규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권법정주의가 그런 의미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자체가 우리 시험에서 독자적인 문제로는 구성이 안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쌍글 1번.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 뭐요? 법률 또는 간섭법으로서 인정되는 것 외에는 뭐요?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물권법정주의랍니다. 자, 그럼 물권법정주의에서 법률 또는 간섭법 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던 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민법 1조. 민사회간에서 법률이 없으면 간섭법에 의하고, 간섭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185조도 법률이죠. 그죠? 근데 1조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했습니까? 성문법 전체를 의미해서요? 1조에서 법률은 성문법 전체를 말했습니다. 성문법 전체. 따라서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뭐요? 법률로 되어 있던, 명령으로 되어 있던, 규칙으로 되어 있던 다 1조의 법률에 포함된다 그러죠. 그런데 185조의 법률은 말 그대로 국회가 제정 뭐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따라서 명령 등으로는 물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 법률 또는 간섭법이죠. 1조는 어떻게 되세요? 법률이 없으면이죠. 그죠? 자, 그러면 간섭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만 적용되는 보충적 효력밖에 없다. 그죠? 자, 이거는 또는이니까 법률과 간섭법이 법률이 더 힘이 셉니까? 둘 다 힘이 똑같아요? 또는이니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건 대등적 효력입니다. 대등적 효력, 일반적으로. 자, 그냥 연습만 했어요. 그 자체가 지문하고 상관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있는, 우리가 법을 읽을 때 뭐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앞으로도 다른 어떤 조문을 볼 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2번요. 그래서 물권법정주의가 물권법의 원칙이죠. 따라서 자기들이 아무리 원할지라도 뭐요? 법에서 또는 간섭법에서 인정되는 이의 어떤 종류의 물건은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한 결과 물권법은 뭐요? 원칙 강행법규로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채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임의법규성을 띈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요. 물건이라면 뭐요? 그 객체인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이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이 같은 배타적 지배권성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권법정주의 원칙을 채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같은 물권법정주의 원칙이 채택된 결과 물권법은 원칙, 채권법과 달리 뭐요? 강행법규성을 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그래서 현행 민법상에서 인정되는 물권의 종류는 몇 개입니까? 8가지다. 그죠? 자, 그러면 8가지 중 물건은 2가지 종류가 있죠. 부동산도 있고 뭐요? 동산도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8가지 물건 중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인정되는 물건의 종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점유권과 소유권은 뭐요? 이거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부동산 모두에 인정되는 거죠. 당연히 나는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고 동산도 소유할 수 있죠. 소유권은 동부동산 모두입니다. 점유권도 똑같아요. 좀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자, 그런데 용익물건입니다. 용익물건. 자, 우리가 지상권, 저권은 모르겠어요. 그죠? 전세는 어디에다가 설정을 합니까? 토지 또는 건물. 당연히 토지 또는 건물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이요? 부동산이죠. 그래서 용익물건은 현행법상
부동산에만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에만. 부동산에만.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보세요. 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저당은 어디에 잡아요? 자, 저당은 어떤 객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합니까? 토지 아닌 건물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냐? 물건 중에서는요. 자, 우리가 은행에서 아파트를 저당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아파트의 점유 사용은 저당권자인 은행에서 점유 사용합니까? 여전히 저당권을 설정한 그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아파트. 후자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아파트를 은행에다 저당을 잡혔다 할지라도 살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예. 소유자죠. 예, 저당권을. 자, 용어를 설명할게요. 자, 은행입니다. 은행이 갑이 제공한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이 자를 저당권자랍니다. 그 부동산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자, 보통 소유자겠죠. 이 자를 저당권 설정자라 합니다. 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 제공한 부동산에다가 은행에서 저당을 잡죠, 그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객체가 될 거예요. 자, 그림 보세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는 여전히 누가 거주합니까? 갑이 거주한다, 그죠? 즉,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그 객체가 가지는 점유 사용 권능을 설정자로부터 뭐요? 빼앗지 않고 이 자는 뭐만 파악하고 있어요? 그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 가치다, 그죠? 그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 가치만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서 그 아파트에 저당을 잡고 있다 여부는 뭘 봐야 알 수 있어요? 예, 등기를 봐야 되죠. 그래서 역시 저당권은 설정자로부터 점유 사용을 빼앗지 않고 공부상으로 공부상으로만 그 교환 가치를 배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죠? 그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은 저당권의 존재가 공부상으로 공시가 될 수 있는 물건의 하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객체는 뭐예요? 원칙?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존재 여부는 우리가 공부상으로 공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뭐예요? 우리가 그 객체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겠다, 그죠? 돈을 줄 때 은행에서 1순위면 이 부분을 공제하고 나는 나머지 일필자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저당권의 존재는 등기 등으로 대조로 공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이와 같이 공시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뭐야? 원칙,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이 됩니다. 원칙. 물건 중에서는. 그 언제나 하면 틀려요. 동산에도 소유권 등 권리가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알잖아요, 우리가요. 자동차 어떻게 돼요? 자동차 저당 잡을 수 있죠. 왜요? 자동차 소유 관계는 어떻게 해요? 공부상에 등록되죠. 따라서 동사이라도 뭐요? 등기 등록으로 권리 관계가 공시되는 물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금방 봤던 자동차도 있고 뭐요? 예, 선박도 있고, 예, 항공기동.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뭐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객체는 공부상으로 공시된 물건임을 요한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언제나 하면 틀리죠. 동산이라도 공부상으로 어떤 소유권 등 권리가 공시되는 물건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권의 객체. 자, 질권은 우리가 그 의의는 나중에 보겠지만 그 애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사이는 전당포가 별로 흔하지 않지만, 그죠? 자, 지금 듣는 분들은 전당포의 존재를 알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활비가 떨어졌다, 그죠? 카드도 없다. 예전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전당포를 찾아가서 결혼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리죠. 자, 그럼 전당포에다가 내가 담보물로서 어떤 것을 제공합니까? 집을 제공해요? 아니죠, 그죠? 시계라든지 반지다, 그죠? 이런 것들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이요? 동산. 그래서 질권의 대상은 뭐예요? 동산입니다. 동산이만. 물건 중에서는. 그 다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고, 이거는 동부동산 모두예요. 동부동산. 자, 그러면은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현행법상 민법에서 인정되는 물건의 종류는 8가지인데, 자, 그럼 첫 번째요. 부동산에는 점유권, 소유권도 가능하고, 뭐만 빼면 돼요?
여기서 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질권이다 보죠. 예, 질권. 그 질권 빼고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유치권, 저당권, 7가지 물권의 종류가 인정된다 그죠. 예, 부동산은 이와 같은 7가지 물권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동산에서는 뭘 빼야 돼요? 용익 물권은 어디에만요? 부동산에만 그죠. 부동산에만. 그래서 현행법상, 현행민법상 동산에서 성립이 가능한 물권의 종류는 점유권, 유치권, 질권, 소유권 4가지죠. 예. 자, 그 다음에 물권의 우선적 효력 이런 것들이 넘어갑니다. 자, 6번 물권적 청구권 보세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총론 파트에서 유력한 출제 가능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이라면 그 객체의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이었죠. 그래서 이 집이 갑의 소유라면 누구도 갑의 허락 없이는 침해할 수 없죠. 그렇죠?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A가 갑의 허락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갑이라면 어떡합니까? 내 집에서 나가, 그죠? 그래서 물권은 그 객체를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기 때문에 타인이 뭐요? 침해가 있으면은 물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해서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물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 합니다. 청구권. 자, 근데 이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3가지입니다. 침해 모습에 따라서 3가지요. 내 물건인데 뭐요? 남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러니까 돌려달라겠죠. 따라서 첫 번째가 반환 청구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인이 나의 허락도 없이 내 토지 위에다가 쓰레기 더미를 쌓아뒀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치워달라 그죠? 방해를 제거해달라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에는 방해가 없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건물을 짓는데 지하 공사랍니다. 이게 너무 깊이 파다 보니까 뭐요? 내 토지가 함몰될 염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하는 옆집 사람에게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 그죠? 예. 그래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뭐요? 어떤 침해가 있으면은 그 침해 모습에 따라서 뭐요? 물권자는 이와 같은 3가지의 형태의 물권적 청구권을 가집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겁니다. 반환 청구권. 우리가 물건이 8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때 8가지 모든 물건에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반환 청구권이라면 내만이 그 물건을 뭐요?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가 있는데, 점유라는 개념은 자기가 일단 쉽게요. 자기만이 이렇게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 손에 쥐고 뭐요?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일단 받아들이세요.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반환 청구라면 그 객체의 물건은 뭐요? 내만이 가질 수가 있는데, 점유할 수가 있는데 타인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뭐요? 돌려달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전제가 이 같은 반환 청구는 그 객체의 물건은 뭐요? 자기가 점유할 수 있는 그 같은 물건의 경우는 반환 청구는 인정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저당권. 저당권의 경우는 그 객체인 아파트를 은행인 저당권자가 점유 사용합니까? 아니죠, 그죠? 은행 자체는 그 객체인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애초부터 저당권은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타인이 그 목적물을 뭐요? 점유하더라도 나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이와 같은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역권도 똑같아요. 지역권도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본소에서 지역권자도 그 객체인 토지를 자기가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와 같은 반환 청구권은 뭐예요? 모든 물건이 아니라 그 객체인 물건을 자기가 뭐예요?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이면 인정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소유자입니다. 이 물건. 그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요? 타인이 가지면 돌려달라.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타인으로부터 빌렸어요, 전세로. 그럼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빌렸으니까. 있죠, 그죠? 그러니까 타인이 가져가면 뭐요? 나에게 돌려달라. 그래서 나머지 물건들은 뭐요? 질거이라든지 지상거이 됐던 전세건이 됐던 소유건이 됐던 이런 것들은 다 점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요? 그와 같은 물건에는 이와 같은 반환 청구는 인정됨에 반해서 저당권과 지역권은 그 객체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인정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물건에서는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나머지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모든 물건에 대해서 뭐요? 방해 내지 방해가 염려가 있으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류로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6번 물건적 청구권 그죠? 그래서 204조부터 206조까지 점유권 파트에서 여기가 물건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4조는 보세요. 제목이 점유의 해수돼 있죠. 점유 해수 그죠? 자, 1항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침탈의 개념 자체가 본 수업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강제적으로 뺏겼다 이런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침탈을 당한 때는 점유자는 뭐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점유권자는 점유물에 대한 침탈이 있으면 그 침탈자에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점유의 해수인데 이 세 가지 중 어디를 의미합니까? 204조는 요거다 그죠? 요 반환 청구네,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이렇게 제목을 정확하게 다뤄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점유의 해수라는 단어를 썼다 그죠? 제목을. 그 다음 205조를 보세요. 점유의 보유돼 있죠. 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그 방해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방해 제거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다 그죠? 예. 따라서 점유의 침탈 이해 방법으로 그 목적물에 대한 방해가 있는 경우 방해자에 대해서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가 가진 권리. 그리고 206조 1항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현재의 방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객관적인 방해 염려만 있다면 그 물권자는 그 염려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제목이 점유의 보존이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합니까? 방해 예방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점유권에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을 두고 있고 213조, 214조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물건이 소유권이죠. 그 소유권에서도 다시 한번 213조는 반환 청구 이런 제목을 둔다 그죠. 근데 214조는 뭐요? 방해 제거, 예방 청구를 한꺼번에 묶었죠. 방해 제거 또는 예방 청구. 이렇게 물건에 침해가 있으면 물건자가 가지는 물건적 청구권을 우리 법은 점유권 파트에서 뭐요? 204조부터 206조까지 규정을 하고 소유권 파트에서도 뭐요? 213조, 14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나머지 물건에서는 소유권에 규정된 그 조문은 뭐요? 준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건적 청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일단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죠. 자, 여기서 출제 가능한 것은 공신의 원칙과 관련해서 선의 취득 정도가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공시의 원칙요. 다시요. 물건은 기본적인 특성이 뭐죠? 그 객체의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을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객체에 대한 그 물건자가 누구라는 것을 대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야만 타인이 그 자가 물건자구나. 그래서 조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물건의 내용과 범위를 뭐요? 이와 같은 지배권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대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시의 원칙. 그래서 물건이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성을 관철하기 위해서 물건의 내용과 범위를 뭐요? 대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죠? 이것을 공시의 원칙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둘째죠. 이 원칙은 물건의 변동이 있다. 그죠?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 어떤 내용의 변동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항을 대외적으로 제대로 알려야만 뭐요? 그에 따른 물건의 배타적 지배권성이 관철이 될 수 있다. 거래 안전에서. 자, 그럼 상식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어떤 소유권자의 변동, 뭐 저당권의 설정, 뭐 전세권의 설정 등 이와 같은 어떤 권리 변동이 있다면 그와 같은 관계는 어떻게 대외적으로 공시합니까?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한다. 그죠? 동산은 점유로 공시를 합니다. 예, 점유라는 것은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럼 공시의 원칙 설명됐어요. 공시의 원칙이 뭐냐? 자, 여기 볼게요.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는 A입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 앞으로. 그래서 갑이 자기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하로 자기 것이냐 그 토지를 을에게 매도합니다. 자, 현재 권리관계는 소유권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누구 앞으로 공시가 되죠? 갑 앞으로 공시가 됐다. 그죠? 자, 그때 이자는 뭐요? 현재 소유권이 부동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갑 앞으로 소유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믿었다. 그죠? 믿고 전혀 잘못 없이 거래를 통해서 매수했어요. 즉 공신의 원칙이라면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를 한 경우는 그죠?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지라도 양수인이 선의 무과시라면 공시된 내용대로 그 물건을 즉시 취득한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라 합니다. 공신의 원칙. 근데 이와 같은 공신의 원칙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경우 내가 을이라면 아무 잘못이 없다. 그죠? 그때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 자를 소유자를 믿고 내가 샀기 때문에 나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가 원칙이겠습니까? 우리 법상. 그렇다 할지라도 뭐요?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겠어요? 없답니다. 즉 우리 법상으로는 뭐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요? 아무리 공시를 믿고 거래를 하더라도 뭐요?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면 나는 뭐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는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아주 조심. 그래서 나는 뭐요? 아무리 잘못이 없더라도 이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면 해당 부동산은 절대로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인 부동산 거래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누구를 가운데 끼울 수밖에 없어요? 중개업자를 끼울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중개업자를 믿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되면 나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중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은 더 안심이 되겠죠. 그죠? 네. 자, 현행법상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럼 토지가 아니라 자전거입니다. 소유자는 A입니다. 그런데 갑이 뭐요? 훔쳤든지 빌렸든지 현재 자기가 뭐요? 이자가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는 현재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갑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유자는 누굽니까? A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음을 기하로 뭐요? 자기 것이냐 팔아버려요. 그때 을이 이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진정한 걸로 믿고 아무런 잘못 없이 거래를 통해서 샀습니다. 동산거래 안전에서 뭐요? 양도인이 무권리자일도 즉시 이자는 해당 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합니다. 그게 선의취득제도예요. 그래서 공신의 원칙은 현행법상 부동산과 동산 중 어디에만 인정된다고요? 우리는 동산거래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독일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산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신의 원칙 보세요. 공신의 원칙이란 물건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시, 즉 공시 방법이 있는 경우, 즉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돼요? 등기다. 그죠? 그 등기를 믿는 경우입니다. 즉 비록 그 표시가 실질적 권리와 일치치 않더라도 뭐요? 그 표시를 믿은 자는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거래는 아무리 등기를 믿더라도 뭐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면 양수인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공신의 원칙은 동상거래만 인정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56페이지. 자, 물권법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9번입니다. 이 부분은 출제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출제가 된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돼요. 부동산 물건의 변동. 자, 우리가 지난주에 민법 총칙에서는 어떤 제목으로 배웠어요? 권리의 변동. 권리 중에 뭐요? 물건은 어떤 원인에서는 변동되냐. 똑같습니다. 그죠? 예. 권리에는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죠. 그죠? 자, 또 올려볼게요. 없던 권리가 발생, 있던 권리가 변경, 있던 권리가 소멸하더라고요. 이것을 통틀어서 권리의 변동. 조금 물건의 변동도요. 물건이 뭐요? 나에게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 그죠? 물건 내용이 바뀌었다. 그죠? 그 물건이 나에게 존재했는데 소멸했다. 그죠? 네. 물건의 변동. 물건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그 중에 뭐요? 부동산 물건이 변동이 있었다. 그죠? 예를 들면 난 토지가 없는데 샀기 때문에 소유권이 생겼다. 그 토지의 일부를 분필해서 팔았다. 그죠? 그럼 소유권 내용이 일부 변했죠. 최종적으로 다 팔아넘겼다. 그죠? 소멸했죠. 그죠? 이와 같이 물건이 일정한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의 변동. 그 중에서 부동산이라면 뭐요? 부동산 물건의 변동.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을 법률 요건했다. 그죠? 예, 법률 요건. 무수한 것들이 있더라. 그죠? 매매, 임대, 전세 등, 그 다음에 상속, 부당이다, 불법이다, 무수한 것들이 존재했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와 같은 권리 변동을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그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을 뭐라 했죠? 법률 행위다 했다.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죠? 또 하나는 뭐야?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 규정이죠. 그죠? 그래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은 무수한 것들인데 크게 두 가지. 자신들이 그 권리 변동을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어떤 요건을 법률 행위. 나머지는 뭐야? 법 규정하더라고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의 개별적 원인도 무수한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다. 그죠? 자신들이 그 부동산 물건 변동을 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나면 법률 행위한 물건 변동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뭐요? 법이 인정하는 사실만 인정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 물건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민법 총칙만 제대로 배우면 이런 부분은 이제 복습 의미겠다. 그죠? 자, 그럼 186조를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무수한 것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매매 생각해 보세요. 매매.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라는 물건의 덕실 변경 등기하여야만 효력생긴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내가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했죠. 원해서가 맞죠? 그러면 대금 지급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물건이 매수인 앞으로 넘어갑니까? 아니죠. 그죠? 엔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이전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란 물건 변동은 당사자 간에 뭐요? 물건 변동을 의혹하는 뭐요? 합의 플러스 등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소유권 이전하면 뭐요? 소유권 이전 합의 플러스 등기. 전세권 설정이라면 뭐요?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뭐요? 등기. 저당권 설정이라면 뭐요?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 이렇게 제목 붙이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건 변동. 가로 보면 제목. 법률 행위가 아닌 나머지를 법 규정한다. 그죠? 다른 말로 뭐요? 법 규정에 한 물건 변동하면 되겠죠. 예. 법 규정한 물건 변동. 187조를 보세요.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수용, 강제 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국가 등 공공단체가 어떤 공익사업에서 국민으로부터 부동산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뭐요?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원인을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처럼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 수업에서는 자세히 할 건데, 자 보세요. 갑이 사망합니다. 갑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물려받는 자를 제목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인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를 뭐요? 어떻게 붙이면 돼요? 피자를 붙이면 돼요. 피상속입니다. 피상속인.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식이 을밖에 없다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누가요? 예, 을이 다 상속받죠. 예, 이 자를 피자 붙이면 돼요. 상속이. 그런데 이 자가 어떤 상태냐? 가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줄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을에게 다 넘어간다, 그죠? 이자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아버지가 사망하면 법에서 상속 등기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취득해요? 후자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187조에 적혀 있는 것들은 뭐요? 이자 앞으로 뭐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있지 않더라도 뭐요? 그와 같은 원인된 사실이 발생하면 뭐요? 그 시점에 바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뭐요? 이자 앞으로 다 넘어가더라, 그죠? 예. 다만, 근데 이자가 취득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자에 다시 매도코자 한다, 그죠? 그때는 원칙 어떡합니까?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다시 뭐요? 매매를 통해서 이자 앞으로 이전 등기한다, 그죠? 자, 근데 실무상으로 갑니다. 내가 을이라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한 A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상속세 물고 문제가 된다, 그죠? 다시 또 팔아요. 그럼 뭐요? 양도세 물어야 되죠. 근데 바로 아버지로부터 병 앞으로 소유권을 넘긴다면 나는 뭐요? 상속세도 면탈할 수 있고 양도세 등도 다 면탈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자기는 중간에서 싹 빠지죠, 그죠? 이와 같은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발각되면 뭐요? 처벌은 받겠지만 이자 앞으로 경조된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해당 등기된 물건을 취득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죠? 왜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칙은 상속 등기하고 뭐요? 다시 처분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당연히 을이라면 뭐요? 발각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을 빼버리겠죠, 그죠? 예. 자기 앞으로의 등기는 생략해버릴 거예요. 세금 등을 면탈해서. 이런 것들은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러면 186조하고 187조는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다음 중 물건, 부동산 물건 변동의 원인이 다른 하나는 이런 형태로 출제될 수 있고 뭐요? 186조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몇 가지냐? 박스 형태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10번 보세요. 동산 물건의 변동도 똑같죠, 그죠? 자, 동산 물건의 변동,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이것도 동산 물건의 변동도 무수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똑같겠죠, 그죠? 부동산과 똑같이 큰 제목을 붙이면 뭐요?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물건의 변동. 또 하나는 뭐요? 법 규정에 의한 동산 물건의 변동.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앞에서 186조에 하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건 변동은 어떻게 돼요? 합의 플러스 등기다, 그죠? 물건 변동의 합의 플러스 뭐요? 등기죠, 그죠?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동산. 즉, 요 약서에서 그냥 그 조문이 없습니다. 재원차 한번 읽어보면은, 자, 188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란 물건 변동은 물건 변동의 합의 플러스 등기죠, 그죠? 그런데 동산 물건 변동,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물건의 변동,
188조 1항에서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변동은 물건 변동의 합의 플러스 등기였죠. 이건 뭐예요? 물건 변동의 합의 플러스 인도입니다. 인도. 부동산은 뭐예요? 등기다, 그죠? 근데 동산 물건은 인도예요, 인도. 자, 근데 개념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 약속 56페이지 가운데부터 인도에는 뭐예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인도, 가한의 인도, 점유 계정, 목적물 반환청의 양도. 요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오토바이를 설명할게요. 갑이 오토바이를 은행에 팔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을 간에 사고 팔겠다는 합의가 있다, 그죠?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을 너에게 넘기겠다, 그죠? 합의 플러스 동산 물건의 변동에 관한 합의 플러스 뭡니까? 인도죠. 근데 인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자가 오토바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팔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직접 이자에게 건네주면 된다, 그죠? 이게 뭐예요? 현실의 인도입니다. 현실의 인도. 직접 이자의 지배 상태는 뭐예요? 이자에게 손으로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현실의 인도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인도. 자, 그래서 인도는 뭐예요? 현실의 인도가 원칙이요. 현실의 인도. 이게 원칙이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간이 인도가 있죠. 간이 인도. 자, 근데 이자가 뭐예요? 이미 그 오토바이를 빌려서 이자가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갑이 을에게 팔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자에게 돌려줬다가 다시 샀으니까 건네받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이미 양수인이 그 목적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뭐예요? 내가 팔았다, 그죠? 말로만 인도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인도를 간이 인도를 합니다. 간이 인도. 자, 보세요. 간이도.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인, 양수인 사이 뭐요? 합의만으로 바로 이자에 대한 뭐요? 인도가 있는 걸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간이 인도라 합니다. 간인도. 자, 반대로 점유 계정이요. 점유 계정. 자, 이자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영업을 해서 하루하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 큰 돈이 필요해서 생활의 기본 수단인 오토바이를 뭐요?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토바이 어떤 영업을 통해서 생계를 꾸미기 때문에 오토바이 없이는 가족사를 영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팔기는 파는데 이자로부터 뭐요? 다시 빌려서 계속 뭐요? 영업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팔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넘겨주고 다시 빌렸기 때문에 넘겨받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말로만 넘길 수 있다, 그죠? 그것을 점유 계정 방식에 의한 양도랍니다. 그럼 간이 인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간이 인도는 누가요? 사고 전에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죠? 그때 말로서만 이자에게 인도를 넘기는 것을 뭐예요? 간이 인도. 근데 점유 계정은 반대죠. 이자가 지금 해당 목적 동산을 을에게 뭐요? 팔고자 한다, 그죠? 근데 그 물건을 빌려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팔았기 때문에 다시 건네주고 다시 건네받고 복잡한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말로서는 뭐요? 인도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은 방식을 점유 계정 방식에 의한 인도랍니다. 자, 보세요.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양수인이 뭐요?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도 방식을 점유 계정. 자, 근데 보세요. 이 경우에 대외적으로 보세요. 대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제3자인 A가 봤을 때 갑을 간에 가든 동산에 가든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뭐요? 인도 방식 중에서는 점유 계정한 인도 방식이 가장 뭐요? 불안전하다, 그죠? 동산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동산 물건에 관한 주제하고서는 점유 계정 방식의 인도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 4번요. 제목은 안 적을게요. 현재 A가
또 오토바이를 빌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빌려서. 요 상태에서 갑이 그 소유권 을에게 팔고자 합니다. 팔고자 해요. 자, 그러면 갑은 오토바이를 A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그 대차 관계가 끝나면은 갑은 A에게 어떤 거래가 있죠? 오토바이를 돌려받을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 반환 청구권은 뭐예요? 이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자에게 넘긴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의 인도.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동산 물건의 변동도 무수한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하죠. 원에서 법률 행위한 동산 물건의 변동. 이건 어떻게 해요? 당사자 의 물건 변동의 합의 플러스 인도다 그죠. 근데 인도에는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원칙은 직접 손으로서 넘겨준다 그죠. 현실의 인도가 원칙이고 말로서 인도하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제가 설명한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집중을 하시고 간이 인도하고 이 부분을 구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지금 선의 치덕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물건의 소멸이요. 자, 목적물의 멸실, 그죠? 예. 건축물이 있었는데 소실됐다, 그죠? 또는 지진으로 무너졌다, 그죠? 예.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목적물에 대한 어떤 물건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자, 현행법상, 민법상의 재산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뭐밖에 없다 그러세요? 채권과 용익물건밖에 없다 그랬죠? 예, 채권과 용익물건.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연히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그죠? 예, 그 물건자가 포기하면 그 물건은 소멸합니다. 자, 혼동. 자, 혼동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혼동이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조만간에 출제가 될 거예요. 조만간에. 자, 여기 보세요. 소유자입니다. 을이 전세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이 사망합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자식이요. 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의 소유권 누가 취득합니까? 을이 취득한다 그죠? 을은 전세권도 있었죠. 그럼 이 경우 을에게 전세권과 소유권을 모두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 중 어느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어요? 상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겠죠. 이게 혼동입니다. 혼동. 보세요. 이자에게 양립할 수 없는 뭐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몰아간다 그죠? 그때 하나의 권리가 소멸하죠. 그죠? 그 소유권과 전세권 등 제한 물건이 이자에게 기속되면 뭐요? 뭐가요? 당연히 전세권 등 제한 물건이 소멸한다 그죠? 이게 혼동이에요. 자, 보세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다는 뭐요? 당연히 다른 물건은 존재를 인정할 필요 없다 그죠? 다른 물건은 제목 붙이면 뭐요? 제한 물건이죠. 그죠? 제한 물건. 즉,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이죠. 그죠? 그래서 제한 물건은 내가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인데 그 아파트에서 내가 저당권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되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떤 권리가 당연히 소유권만 남고 나머지 제한 물건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겠죠. 이와 같은 원인을 혼동이라 합니다. 혼동. 자, 또 볼게요. 을이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빌렸어요. 채무자죠. 아버지는 채권자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서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가 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것도 혼동이에요. 그래서 혼동은 뭐예요? 물건과 채권의 공통적인 소멸의 원인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혼동이라면 뭐예요? 이자에게 양립이 불가능한 두 개의 법상지가 한꺼번에 이자에게 기속한다. 그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소멸한다. 그죠? 이게 혼동이에요. 그래서 물건에서는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하게 기속하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제한 물건이 소멸하겠죠. 자, 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건법 강론요. 점유권 볼게요. 점유권. 자, 점유권 파트에서 한 문제가 뜹니다. 점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 점유권과 본권까지만 설명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본권이라면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자의 권리를 본권이라 합니다. 본권. 자, 그럼 점유권이라는 것은 본권의 유무는 불문합니다. 불문. 현재의 점유만 있으면 그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권리냐? 요겁니다. 일단 피부적으로 느껴보세요. 지금 현재 분필 지우개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내가 아니죠, 그죠? 학원 소유다, 그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그죠? 일정한 물건은 뭐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한다, 점유. 일정한 물건은 뭐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 그때 나는 뭐요?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훔쳐서 점유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점유라는 것은 현재 사실상 지배가 있다면 뭐요?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어떤 기초적인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그 점유 상태를 사실상 존중해서 그대로 권리를 인정한 것을 점유권이라 합니다. 점유권. 그런데 본권이라면 뭐요? 현재 점유가 있느냐? 이거는 따지지 않아요. 현재 내가 그 물건을 꼭 점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 물건은 뭐요? 내가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원이 되는 권리를 통틀어서 뭐요? 본권입니다. 자, 그럼 상조로요.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전거가 있습니다. A가 소유자예요. 본권, 점유권. A입니다. A는 소유자다, 그죠? A는 소유자니까 그 자전거를 자기 거니까 뭐요? 적법하게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잖아요. 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분실 안 했어요. 그럼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거니까 뭐요? 자기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현재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죠? 예. 그 다음, 갑이 절도입니다. 도인이요. 갑. 이 사람 훔쳤다, 그죠? 그 자전거를 자기가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본권과 점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본권에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유권이죠. 당연히 내가 소유권이 있으면 그 물건을 적법하게 지배할 수 있다, 그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빌렸다, 그죠? 타인으로부터 빌리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전세로 빌릴 수도 있고, 뭐요? 임대로 빌릴 수도 있고, 지상권을 통해서 빌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전당포업자는 담보로 맡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점유권이 있어요? 있죠, 그죠? 그럼 질권자. 그리고 유치권자도 뭐요?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 계속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죠. 이런 권리를 통틀어서 뭐요? 본권이라 합니다, 본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그 다음에 채권을 빌렸다고 하죠. 임차권, 이런 것들. 그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기초적인 권리를 본권. 근데 점유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본권을 가지고 있느냐 안 따져요. 현재 점유하고 있다, 그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 자전거가 있다, 그죠? 자전거. 그때 A가 소유자도, 그죠? 그래서 A는 소유자니까 당연히 뭐요? 본권이 있죠, 그죠? 분실했더라도 뭐요? 당연히 자기 거니까 가질 수 있는 본권이 있다, 그죠? 자, 분실 안 했다면 뭐요? 점유권도 있죠, 그죠? 근데 분실했다면은
본권은 있으나 뭐요? 현재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유권은 없죠. 그런데 절도주죠. 도인. 이자는 적법하게 그 자전거를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은 없죠. 그렇지만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뭐요? 점유권은 있더라 그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자, 이게 점유입니다. 그래서 192조 1항. 물건은 뭐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뭐요? 그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뭐요? 점유권이라 하더란 거예요. 점유권. 자, 그 중에 뭐요? 그 물건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 점유라 합니다. 그 다음에요, 타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점유를 타주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이란 것은 뭐요?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러죠. 그 본권이 없음에도, 즉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 뭐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선의 점유. 본권이 없으면 뭐야? 알고서 하는 점유를 악의 점유. 이와 같은 뭐야? 어떤 점유에 하자가 있는 거죠. 악의, 가실 등 이와 같은 흠이 있는 점유를 통틀어서 하자 있는 점유. 그 하자가 없는 점유를 하자 없는 점유라 합니다. 자, 나머지 간접 점유, 점유 보조자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본 수업에 볼게요. 자, 그러면 점유에서는 뭐요? 점유권에 관한 개념. 즉 금방 봤다 그죠? 점유라 하면은 그 물건은 뭐요?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뭐라 그러죠? 소유권 등 본권이다 그죠? 본권의 요무는 따지 안 따져요? 안 따진다 그죠?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뭐요?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하더라. 이와 같은 권리를 뭐요? 점유권이라 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요? 도둑은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소유권 등 본권은 없더라 그죠? 그렇지만 현재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은 있더라 그죠? 근데 갑이 그 자전거의 소유자인데 잃어버렸죠 그죠? 잃어버렸더라도 그 소유권이란 본권은 여전히 있다 그죠? 본권은 있지만 현재 분실했기 때문에 점유권은 없더라 그죠? 잃어버리지 않으면 뭐요? 점유권도 있더라 그죠? 그 점유권과 여하튼 본권은 전혀 별개입니다. 예, 별개 차원에서 바라보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점유 파트에서는 나머지 어떤 점유 파트 개념은 생략하고 쉬었다가 소유권 이하로 또 개념을 쉽게 설명드릴게요.